고문진보 전집의 제3권 5원 고풍 장편. 고풍의 장편. 5원 고풍 단편 시들이 장마다 14기를 넘지 않음에 비해 여기 실린 시들은 16구가 넘는다. 전부 다 16구가 넘는다. 하지만 16구, 14구 그 차이가 장단편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서성. 중서성에서 숙직하다. 중서성에서 숙직하면서 지은 것이다. 사운영. 붉은 궁전은 으슥하고 침침하며 궁전의 뜰은 밝고도 넓게 튀어있네. 바람은 만년지를 움직이고 햇빛은 승로장에 비치누나. 영롱한 창에는 비단을 돈 모양으로 잘라 장식하고 중국의 창문 동그랗게 된 모양, 또 깊은 문살은 붉은 망사처럼 비치누나. 그건 아까 내가 해설을 읽어봤는데 궁궐 처마 밑에 철망으로 새들을 막기 위한 금을 쳐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붉은 작약꽃은 뜰에서 펄럭이고 푸른 이끼는 섬돌 따라서 올라오네. 이 봉황지에 울리는 피리 소리 맑고 요란하네. 진실로 아름답지만 나의 집은 아니니 고향의 동산 가운데서 한가롭게 지낼 생각하노라. 벗 그리워하는 정 가슴 속에 맺혀있고 봄의 풍물은 한갓 한창 화창해라. 어이하면 바람 탈 날개를 얻어서 산천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지 라는 시입니다. 중간에 봉황지라는 말은 중서성이 궁전에 중서성 가까워서 이곳은 임금의 총애를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곳을 봉황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기로 진출하기를, 한편으로는 살림에 은거해서 한가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당시 풍조가 만연해서 그 당시 인생관을 대변한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 요것은 사람 작가 이름이 특별히 없는 무명시인데 읽다 보니까 무명시로 되어 있는 시들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고 또 가고 행행 중행행 가고 또 가고 하니 그대와 생리별하였네. 서로 만열이나 떨어져 있어 각기 천애의 날 한쪽에 있다오. 도로가 막히고 또 아득히 머니 대면할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 북쪽 오랑캐에서 온 말은 북풍에 의지하고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튼다오. 서로 떨어져 있는 날 이미 오래니 몸은 야위어 옷과 허리띠는 날로 헐렁해지네. 뜬구름이 밝은 해를 가리우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다시 돌아오지 못하노나. 세월은 어느덧 저물어가네. 버림받음 다시 말하지 말고 부디 힘써 음식을 많이 드시구려. 그 다음에 독산해경. 산해경을 읽다. 이 그림들은 다 산해경에 나오는 그 인물 산해경에 나오는 괴물들의 모습입니다. 걸어다니는 물고기, 얼굴이 없어져가지고 몸에 눈, 코, 입이 달린 괴물, 또 저거는 무슨 혼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없고 둥그런 물체에 날개가 4이 달리고 다리가 6개가 달리고 또 많은 괴물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린 괴물을 꼬챙에다 끼워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괴물들의 이야기하며 인어 아저씨, 재밌는 괴물들이 많습니다. 산해경.
사서에도 산해경은 아주 기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독 산해경, 산해경을 읽다. 도연명은 산해경을 좋아했다고. 맹하에 초목이 자라니 집둘레에 나무가 우거졌네. 무새들은 의탁할 곳 있음을 기뻐하고 나 또한 내 초막을 사랑한다오. 이미 밭 갈고 또 이미 씨를 뿌렸으니 때로 돌아와 내 책을 읽노라. 궁벽한 골목 큰 길과 멀리 떨어졌으니 잠옷 친구의 수레를 되돌려 보내곤 한다오. 흔연히 봄술 따라 마시며 내 동산 가운데의 채소를 뜯어서 암주로 삼네. 가랑비가 동쪽으로부터 오니 좋은 바람 함께 불어오느나 주나라의 천자전을 두루 보고 산해경의 그림 두루 구경한다오. 들여다보는 사이에 우주를 다 구경하니 즐기지 않고 또 어찌하리. 산해경은 기괴하고 황당한 기사가 많지만 지리에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책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이백 이수 꿈의 이백을 보다 라는 시 2편. 두보 두자미. 두보는 이백을 굉장히 아끼고 이백이 귀양 갖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쓴 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죽어 이별하면 이미,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죽지 않았었고, 죽어 이별하면 이미 목이 메이고 살아 이별하면 언제나 슬프고 슬프다오. 강남은 풍토병이 많은 곳인데 귀양 간 나그네 소식이 없구려. 옛 친구 나의 꿈속에 들어오니 길이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리라. 평상시에 혼이 아닌 듯하다. 길이 멀어 헤아릴 수가 없네. 혼이 올 때는 단풍나무 숲이 푸르더니 혼이 돌아갈 때는 벌문의 변방이 캄캄하네. 지금 그대 그물에 걸려있는 신세이니 어찌 날개가 있어 올 수 있겠는가. 지는 달빛 들보에 가득 비추니 오히려 그대 얼굴인가 하고 의심한다오. 물이 깊고 물결이 드넓으니 부디 조심하여 교룡에게 잡히지 말게나.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백을 꿈에 보다의 또 다른 한수. 뜬구름 종일토록 떠돌아다니는 그대 오랫동안 오지 않네. 그대는 이백이고 사흘밤을 자주 그대 꿈꾸니 정이 친하여 그대의 뜻을 보았노라. 돌아감 고할 적엔 언제나 위축되어 오기 쉽지 않다고 괴롭게 말하네. 왜 오기 쉽지 않냐 물었더니 강호에는 풍파가 많아 배와 노를 잃을까 두렵다네. 문 나가서 흰머리를 극적이며 평생의 원대한 뜻을 저버린 듯하네. 관과 일산을 쓴 사람 서울에 가득한데 이 사람만 홀로 초췌하구나. 누가 하늘의 그물이 넓다고 말하였나. 장차 늙음하게 몸이 도리어 법망에 걸렸다오. 천추만세에 전하는 이름 죽은 뒤의 일이니 적막하기만 하여라. 이태백이 천추만세에 전할 이름인 것을 두보는 알고 있었네. 자기 이름도 알고 있었는지 자기가 쓴 종이 글 쓴 것을 끝까지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가 밤에 울다. 까마귀가 밤에 울다. 자, 오야. 효성스러운 새로 유명한 까마귀. 백거이가 쓴 것. 효성스러운 까마귀 그 어미 잃고 까까 슬픈 소리로 우는구나. 슬픈 소리 토하는구나. 밤낮 없이 날아가지 않고 해가 지나도록 옛 숲을 지키네.
밤마다 한밤중이면 눈이 드는 자들 이 때문에 눈물로 옷깃을 적신다오. 우는 소리 마치 하소연하는 듯하니 어미에게 되먹이는 마음 다하지 못해서라오. 까마귀는 부모가 자기한테 준 것을 잊지 않고 나중엔 자기가 부모한테 이렇게 먹인다고. 온갖 새들 어찌 어미 없겠는가마는 너만 홀로 슬픔과 원망이 깊구나. 응당 어미의 사랑 두터워 너로 하여금 슬픔 이기지 못하게 함이리라. 옛날에 옥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어머니가 별세했는데도 상에 달려가지 않았네. 슬프다. 이와 같은 무리들 그 마음이 세만도 못하구나. 효성스러운 까마귀여, 효성스러운 까마귀여, 새 중에 증삼이로다. 옥이라는 사람은 요새 연예인으로 말한다면 참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인데, 이거는 옥이가 증자한테 배울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에 달려가지 않아서 증자가 부모님 상인데 가지 않았다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고. 그 다음에 유종원, 전가, 유종원, 자후. 이거는 또 힘든 사람들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연기와 불빛을 비추니 농사 이야기에 사방 이웃이 저녁에 모였네. 뜰가에는 가을 풀벌레 울어대고 성긴 삼대는 쓸쓸하게 보이느나 누의 씨를 모두 세금으로 바치니 배틀과 북을 부질없이 벽에 기대 놓았네. 마을의 아전 밤에도 돌아다니니 닭 잡고 기장밥 지어 술자리를 마련하네. 각기 말하기를 관장에 준엄하여 문자에 독책함이 많다 하네. 동쪽 고을에는 납세 기일을 놓쳐서 수레바퀴가 진흙 늪에 빠진 듯이 하고 진퇴양난이라오. 관청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위로 헤아림이 적어서 채찍과 회초리를 멋대로 낭자하게 때린다네. 노력하여 부디 조세 마련하라. 살갗은 정말로 아까운 것이라네. 새 사또 맞이함이 오래 있으니 행여 예사또의 자취를 따를까 두렵다네. 이렇게 가령주가 하는 사또의 모습을 따르지 말으시라 하고 쓴 글. 그 다음에 악부상, 또 무명씨가 쓴 글. 그래서 비단에 몸을 아껴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푸르고 푸른 하숫가의 풀이여 면면이 이어진 먼 길을 생각하게 하네. 먼 길 가시님 생각할 수도 없으니 지난밤 꿈속에 보았노라. 꿈속에 보니 내 곁에 계시더니 갑자기 깨어보니 타양에 계시누나. 타양이라 각기 고울이 달라 몸 뒤척이며 그리워해도 볼 수 없네. 마른 뽕나무도 흔들려 하늘의 바람을 알고 바닷물도 얼어 날씨가 추운 줄 안다네. 문에 들어가면 각기 스스로 반가워하니 누군가 기꺼이 나에게 임소식을 말해줄까? 손님은 먼 지방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한 쌍의 잉어를 주었네. 아이를 불러서 잉어를 삼게 했네. 그러자 뱃속에 한자의 흰 비단 편지가 있었네. 길게 무릎 꿇고 흰 비단 편지를 읽으니 편지 가운데 끝내 무엇라고 쓰였는가? 위에는 몸을 아껴 식사 더하라 하고 아래에는 길이 서로 사랑한다 하였다오. 상류 가찬식하고 하유 장상 억하라. 요렇게 그 잉어가 나오는 데서부터 시가 아주 그냥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날 이공이 방문을 해주다. 이것은 두보의 집에 이공은 이태백이 아니고 이염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자 현령이 되어서
방문해 주었을 때 여기는 연꽃이 있어. 다른 건 없지만 연꽃이 조용하게 아름답고 또 술은 부족할지 모르니까 빨리 또 가지고 올게.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먼 숲에 더운 기운이 엷은데 공자가 나를 방문해 왔네. 가난한 거처 마을의 언덕과 비슷해서 궁벽하게 성의 남쪽 누대에 있다오. 이웃집은 잠옷 순박해서 원하는 바를 구하기가 쉬웠네. 담 넘어 서쪽 집에 묻되 혹시 술 있습니까? 물었더니 담장 위로 탁주를 넘겨주며 자리 펴고 길게 흘러가는 물을 굽여보며 마신다오. 시원한 바람 좌우에서 불어오니 손님의 마음이 이미 가을인가 놀라네. 둥지가 많으니 무새들 다투고 잎이 빽빽하니 우는 맴이 많구나. 이 사물들의 시끄러움 괴로이 만나니 누가 내 집이 그윽하다 말하는가? 연꽃이 저녁빛에 조용하니 거의 손님을 만류하여 머물게 할 수 있네. 미리 술동이에 술이 닿을까 두려워하여 다시 일어나 그대 위에 주선하리다. 주선하노라 하는 두보의 요때는 생활이 넉넉지는 않지만 되게 마음은 편안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호의 아전. 이것은 여기 사람 막 그렸는데 요건 두보. 요거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에 이 부부, 요거는 할아버지, 요건 할머니, 그리고 요건 며느리, 그리고 요거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전쟁에 데리고 가려고 온 사람, 그리고 저기 떠나 있는 아들 3명, 할머니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슬픈 시입니다. 저녁에 석고촌에 수숙하니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으러 왔네. 요거 아전. 늙은 노인은 담을 넘어 달아나 버리고 요 사람 달아났고, 늙은 할미는 문에 나와서 보누나 아전의 호통은 어찌 그리도 노여우며 할미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괴로운가. 할미 앞으로 나와 말하는 것 들어보니 세 아들이 수자리 살고 있다오. 한 아들이 붙인 편지가 왔는데 두 아들이 새로운 싸움에서 전사했다오. 산 사람도 겨우 삶을 이어가고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라오. 집안에 다시 사람이 없고 오직 젖먹이 손자가 있을 뿐이요. 애기도 하나 또 있어야지 되네. 애기. 젖먹이 손자가 있을 뿐이요. 손자 있어 그 어미 떠나지 못하고 출입할 만한 성한 치마도 없다오. 늙은 할미의 기력은 비록 쇠하였으나 부디 아전 따라 내가 밤에 돌아가리다. 급히 하양리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새벽밥은 지을 수 있을 것이요. 밤이 깊어지자 말소리 끊기니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날이 밝아 예전 길에 오르니 잘못됐다. 맞지. 날이 밝아 눈물 흘리며 속으로 오열하는 소리 들리네. 날이 밝아 예전 길에 오르니 할미는 떠나고 홀로 늙은 노인과 작별하였네. 두부시를 이쪽에 있다가 졸려서 또 여리로 갔네. 그 다음에 그래서 석호의 아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좌승에게 올리다 두보가 쓴 시. 이것은 여기 뒤에 설명해 보니까 두보의 장편 시들은 대귀에 약한 단점이 있지만 오직 이 시만은 전형적으로 잘 배치해서 장편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옛날의 선유들이 아주 압권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비단바지 입은 귀족들 굶어 죽지 않으나 육간 쓴 자들은 몸을 그르치느니 많다오. 장인은 한번 고요히 들어보시오. 천하니 몸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소년 시절에
일찍이 도성의 문물 구경하는 손님에 충원되었습니다. 책은 만 권을 독파하였고 붓을 들어 글씨 쓰면 신명이 돕는 듯 했습니다. 부는 양웅에게 대적할 만했고 시는 작언에 견주어서 가까웠습니다. 이 손은 얼굴을 알기 바랐고 이읍인가? 이읍은 얼굴을 알기 바라고 왕하는 이웃에 함께 살기 원하였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잠옷 빼어나서 당장 중요한 벼슬기가 나루에 오르리라 여겼습니다. 군주를 요순보다 훌륭한 군주로 만들어 다시 풍속을 순박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은 끝내 쓸쓸하게 되었으나 다니며 노래하며 운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낙이 타고 다닌 지 30년에 서울의 봄에 나그네로 밥 얻어 먹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말이 경화춘, 여식 경화춘 이렇게 번역했네. 아침에는 부잣집에 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살찐 말을 뒤를 따라다녔는데 남은 술잔과 식은 물고기에 이르는 곳마다 날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주상께서 지난번 불러주시니 문득 뜻을 펴고자 했습니다. 푸른 하늘로 날아가려 했으나 다시 날개를 젓고 세력을 잃어 갈 곳 없는 물고기처럼 되었습니다. 장인의 후의에 매우 부끄럽고 장인의 진실한 사랑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 관료들 위해 제가 새로 지은 시 외람되이 외시곤 하였습니다. 저기 공의 기쁨 본받으려 하고 원헌의 가난을 달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어찌 마음속에 불평하겠습니까? 다만 달리기를 분주히할 뿐입니다. 금욕 독립해 이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고자 하여 즉 장석어진 곧 장차 서쪽 장안을 떠나려고 하옵니다. 상린 종남산 그러나 아직도 종남산을 사랑하여 회수청 위빈 머리 돌려 맑은 위수가 바라봅니다. 항상 한 끼 밥의 은혜도 갚으려 했는데 하물며 대신을 하직하려 생각함이겠습니까? 백구가 너른 물결에 출몰한다면 멀리 있는 자 누가 길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대꾸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은 소식이 쓴 건데 소동파가 양강공이 술 취한 도사와 비슷한 모양의 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를 썼다. 돌이 술 취한 도사 같은 모양의 돌을 가지고 있었다. 초땅에 사는 옛부터 원숭이가 많으니 파란 놈은 약고도 오래 산다오. 변하여 미친 도사가 되어서 산골짜기를 제멋대로 뛰어다녔다네. 잘못 화양동에 들어가서 남의 술을 훔쳐 마시니 그가 바위 사이에 가두어 바위돌의 형틀이 되고 말았네. 솔뿔이 그 발을 감고 등나무 덩굴 그 팔을 얽어매며 푸른 이끼는 그 눈을 가리우고 가시덤불은 그 입을 막았네. 3년 만에 변하여 돌이 되고 말았네. 그런데 단단하고 깡마름은 마치 옥돌 같다네. 다시는 구름 부르짖는 소리 없고 한갓 잠들고 춤추던 손만 남았어라. 초부가 이것 보고는 웃으면서 아이 가져다 팔아서 몇 대 몇 말의 곡식값 바꿨네. 양공은 바닷속의 신선이니 세속 사람들이 어찌 법탈 수 있겠는가. 바닷가에서 고야의 신선을 만나니 한번 웃으며 살며시 고개 숙였네. 어찌하여 그를 싣고 돌아오지 않고 이 완악하고 추한 것은 어디에다 쓰려는가. 시로서 이 기이함을 기록해주기 요구하니 본말을 자세히 파헤쳤네. 내 말이 어찌 망령되겠는가? 이를 무스유에게서 들었노라. 무시유. 이거는 꼭 누구지?
그 사람 박지원의 그 남한테서 호질인가? 그 끝에서 남에게서 들은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쓱 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 솜씨하고 이 솜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강공이 소장하고 있는 설명에는 소동파집 4책 10억 원에 실려 있는 시인데, 그 양강공이 소장하고 있는 돌의 모양이 술 취한 도사와 같으므로 이 시를 소동파가 지어서 올렸다. 양강공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해중선, 바닷속의 신선이라고 자칭했던 인물로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다. 내용이 아주 기상천외하여서 많은 선유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 작품으로 서유기의 원본이 되는 대당 3장 경시화 3권을 보고 지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숭이도 나오고 신선같이 된 돌멩이도 나오고, 또 여기에는 산해경에서 나오는 괴물도 나오는 시들이 여기에 3권에서 몇 편을 골랐습니다.